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편법으로 암호화폐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흔한 편법이요. 우리나라 외국 간의 이 코인의 시세 차익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건데요. 그래서 생긴 신조어 중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입니다. 김치 프리미엄은 뭐 외신 보도에서도 얘기 나온 거긴 네. 한데요, 당시에. 그러니까 17년 말에 엄청나게 소위 말한 불장 그쵸. 시기가 있었고요. 그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거의 뭐 광풍까지 왔었죠. 그쵸. 광풍까지 왔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뭐 한 하루 만에 뭐 1,800만 원에서 2,500만 원까지 막 찍을 때도 있었고요. 근데 와우. 이게 해외 시세랑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. 갭이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예컨대 뭐 미국에서는 1,0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1,500만 원에 살 수 있다. 뭐 이런 거죠.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그럼 이제 하나를 똑같은 상품을 거래하면서도 그러니까 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.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 가격에 사고 싶어서 그 가격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,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던 아주 그런. 네. 최근에 이제 기사 보니까 한 13억 정도 거래하고도 무죄 그렇게 판단했는데 좀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? 그때 한창 불장의 마무리 네. 시점이었죠. 아. 18년 1월인데요. 네. 국내 거주자 A씨가 그 네. 김치 프리미엄을 틈타서 18년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미국에 사는 지인들한테 462회에 걸쳐서 13억 8천만 원을 송금을 하고 지인들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를 사서 한국 쪽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A 씨가 그 국내 거래소에서 판 그 차익이 시세 차익이 소위 말하는 그런 김치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내게 된 거죠. 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남기는 이 암호화폐 쪽에서의 어떤 이득은 합법적인 건가요? 불법적인 건가요? 이 김치 프리미엄을 남기기 위해서 재정 거래를 하는 것만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외환거래법상 위반이 되려면 이제 뭐 외환거래법상 등록 의무나 신고 의무에 위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외국에 돈을 보내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다시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. 비트코인을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 자체는 외환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 또는 또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환전하면서 어떤 환전업자로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없이 환전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외국에 가서 사갖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영업행위를 위해서 한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무등록자로서 외국 환거래업을 한 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약에 송금 같은 경우는 송금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을 넘겨서 그러니까 그 미화 3천 달러 이상을 보내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건 위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이게 10억 이상의 자본 거래를 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13억 8천만 원이면 그때 당시 때 신고를 한 건가요? 이 사안에선 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 13억 8천만 원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송금한 금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이고요. 네. 이 사건에서 원래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뭐 송금을 하면서 한 번은 얼마, 뭐 한 번은 얼마 이렇게 이제 소액씩 보낸 거예요. 네. 그 금액이 보통 3천 달러 이하였고 뭐 2만 5천 달러인 경우도 있고 했지만 이 품 금액이 그런 것이지 한 번 보낼 때는 다 3천 달러 미만으로 송금을 했던 사안입니다. 그래서 당시에 그 개발 행위 때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그냥 송금을 했던 사안이고요.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. 이거 보니까 13억 8천 원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무죄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되게 큰 돈인데.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, 10억 원 이상의 자본 거래를 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원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. 네네네. 미신고 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긴 하지만 네네. 건당 개별 금액이 10억 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신고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와우. 2019년도 2월이죠. 네.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건 대법원 사건이었어요. 네. 이번 사건은 이제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난 거지만 대법원에서
이제 총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건당 금액이 여러 번 이제 반복되어서 총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그것을 포괄일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 번 행위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. 그렇죠. 네. 일정 기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고 해서 그 행위에 관련된 금액을 전부 총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보냈던 금액은 3,000달러 이하였어요.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총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. 큰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쪼개기로 보지 않은 이유는 그렇죠. 이제 한 번 거래를 하고 다시 재정 거래를 해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했고 또 소액의 금액을 송금을 한 다음에 또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. 아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기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본 거죠. 그럼 동시에 이제 그 큰 돈을 보내지 않고 약간 조금씩 그렇죠, 그렇게. 그렇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10억 원짜리를 해외에서 뭐 부동산을 사고 싶다거나 하면 네네네. 그 사람이 뭐 3천만 원씩 330번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렇죠, 그러면은 그때 10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때는 이제 사실상 10억 원을 보내기 위한 행위일 수가 있어요. 네. 우회적으로 한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 경우는 그냥 좀 뭐 소액을 보내서 암호화폐 거래해서 차익을 다시 남기고 좀 차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한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게 330번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 10억 원 넘긴 거래를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.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거죠.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악용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쪼개기 거래 행위를 하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이제 뭐 모든 행위가 이제 그렇게 보이도록 잘 하면 안 걸릴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의도가 뭐였냐. 그렇죠. 그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무역이라는 게 사실 이런 원리로 하는 거잖아요. 제가 망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태국의 망고가 싸잖아요. 그래서 마트 가면 이렇게 해외에서 온 필리핀 망고, 태국 망고 그렇죠. 이렇게 가져와서 그들이 한국에서 비싸게 팔거든요. 되게 비싸게 원래 팔죠. 무역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암호화폐가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 프리미엄이 맞춰지고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환거래가 굉장히 좀 엄격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. 네. 싱가포르는 사실 싱가포르나 홍콩은 외환거래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. 그래서 네.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의 유출을 굉장히 엄격하게 막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 이유가 이제 국부가 유출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외재산 도피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이제 외국에 송금을 해서 외국에 비트코인을 사서 외국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뭐 향유를 했다든지 거기에다 두었다든지 아니면 돈을 외국에 보내서 거기서 부동산을 샀다든지 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근데 재정거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우선 외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 나머지 또 하나는 보통은 재정거래 할 때 돈이 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옵니다. 네. 최종적으로는요. 그러니까 이제 국외재산 유출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그렇구나. 거예요. 그렇죠. 이렇게 흘러서 그래서 왔으니까. 원래는 검찰 단계에선 제가 이제 이 사건은 제가 좀 친한 이제 정재욱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처리를 네. 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기소를 한 거죠. 물론 그러니까 이제 재판까지 간 걸 텐데 이 대법원 판결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도 이제 그게 잘 통하지 않아서 이제 네. 우선 기소가 됐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해서 네. 이제 무죄로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 그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그 뭐 규제 법률이 없다는 게 혹시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? 약간 다른 면인데요. 이거는 네. 이제 우선은 송금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간 거래가 그러면 외환거래법 대상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외환거래를 할 때는 이제 외환거래 지급수단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오케이. 법률 규정에. 오케이. 그 지급수단에 암호화폐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죠. 보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또 이제 간혹가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환치기라는 건데 환치기 수단으로 이용될 때는 그때는 역시 또 규제가 됩니다. 그때는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고요. 환치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서 뭐 실제 사안이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네네네. 중국에서 위안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A라는 한국인에게 이 환전을 부탁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위안화를 줘요. 네. 근데 그 한국인이 자기가 이제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암호화폐를 중국 거래소를 통해서 한국 거래소로 보냅니다. 근데 한국 거래소에서 다시 환전을 하죠.
그 다음에 그 환전한 금액을 원화로 환전이 됐죠. 네. 그 원화 환전 금액을 중국인이 요청한 은행 계좌로 다시 보냈어요. 아. 요 경우엔 처벌을 받았어요. 요거는 이제 무등록자로서 환치기 영업을 한 게 돼서 무등록 외환 거래 행위에 해당하죠.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.